특강을 오늘 담당해 주실 분은 현재 소롤미술관 관장이신 김성모 관장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흔들리는 성역, AI 시대의 예술 창작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 주실 텐데요. 제가 우리 강연자이신 김성모 관장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 이력 자료를 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성모 관장님은 철학 박사님이시고요. 뒤셀도르프 하인리 하이네 대학교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여러 포항이나 대구 등 여러 미술관의 학예 팀장도 하시고 또 많은 대학에서 미술사 관련된 강의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강릉 소롤 미술관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우리 김성모 관장님을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니, 앞에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왜 다 뒤로 가서 앉아 계세요? 한 달 정도 전에 강연 부탁을 받고요. 제가 보통 1년에 강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연 의뢰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해야 되겠다는 주제가 떠오릅니다. 근데 한림대에서 강연을 요청을 하셨는데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술사학사이기 때문에 미술사 강의하는 것은 시군 중목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교수님들께 미술사 강의를 하게 되면 다 주무실 거예요. 근데 제 강의에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첫 번째 목적은 강의를 듣는 분이 아무도 주무시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제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강연 주제 흔들리는 성령, AI 시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시대의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인문학, 또 인문사회, 예술 철학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의 자료로 만들어 봤고요.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미술관의 역사에 조그마한 점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기 강릉에서요. 2021년에 강릉시 공무원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릉에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또 까칠하지만 당신한테 맡기면 일을 잘하려는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터치하지 마십시오. 믿고 맡겨주시면 세계적인 미술관 만들겠습니다 하고 강릉에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에 이 미술관을 짓는데 결정적으로 오케이 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술관에 의뢰를 받고 강릉을 처음 와봤거든요. 강릉을 처음 와봤는데 바다를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다에 바다밖에 안 보여서. 저는 영남권의 바다를 봤기 때문에요. 다리가 있든지 공장이 있든지. 근데 바다에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기서 미술관을 열면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겠구나. 산일 때부터 교동 7공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시청에서 가깝습니다. 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이 하나가 있고 그 산을 깎을 때부터 제가 산을 깎으면서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거 잠깐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찍었었던 사진들 좀 이렇게 보시면은 공사장에 갤러리 하고요. 포인트가 잘 안 된다, 그죠? 지금 가시면은 이 뷰는 그대로 있죠. 미술관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 올라갈 때 아주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 건축은요, 리차드 마이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과 미술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고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 서양 할머니 테이트 모던 관장이십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지금의 세계적인 테이트 모던으로 만든 장본인이시고요. 저하고는 아주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제 큐레이터 선배님이시죠. 제가 강릉에 미술관을 지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오셔가지고요, 강릉 지역에 있는 미술가들과 소통을 하고 강릉 지역에 있는 미술 공간들을 방문해서 강릉 미술인들에게 아주 뜻깊은 추억을 안겨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태리 루치오 폰타나라는 미술가의 이제 전시를 했기 때문에 밀라노에서 회의를 했던 과정이고요. 밀라노 저널리스트가 이제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의 철학에 대해서 기사화하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술관이 시작될 때는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고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정상화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중요한 작가 선생님과 또 테이트 모던 프란시스 모리스 관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교감을 했고요. 아이들이 미술관에 와서 교육 프로그램, 명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시민들이 또 아침에 와서 요가도 하고요. 여기서 전시실 안에서 명상도 하고요. 또 프랑스 파리에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대관령 음악제에서 이제 저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악회도 열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제 본업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요 본업은 제가 오늘 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주제는 흔들리는 성령, AI 시대 예술 창작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AI 시대가 이미 열렸고요. 예술의 영역에도 AI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논의 중이지만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항상 기존에 있던 가치 체계는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인 부분들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AI가 만약에 예술을 한다 그러면 그게 예술일까 아닐까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흔들리는 성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성역이라고 생각했었던 창작의 세계 또한 AI가 들어와서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AI 시대의 미술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교수님들의 문화예술의 지평 조금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미술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누구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제목이 모나리자. 역시 한림대학교 교수님들의 지적 수준은 제가 이제 이렇게 놉니다. 이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모나리자를 반으로 한번 짜게 봤어요. 이 작품 왜 이렇게 유명한가? 왼쪽을 보고요, 오른쪽을 봤습니다. 똑같은 초상화인데 반을 나눠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면 한 그림에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동일한 사람의 다른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 잘 안 되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왼쪽은 날씬한 모나리자, 오른쪽은 살찐 모나리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하면은 뭐 눈썹이 있다 없다, 웃고 있다 아니면 웃지 않는다, 그 정도 얘기만 하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반으로 짜게서 좌우를 나눠 보니까 하나의 얼굴에 다른 얼굴들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렸을까? 아마 우리가요, 눈을 두 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눈으로 보는 것과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데 양쪽 눈으로 봤을 때 공간감과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인물의 얼굴을 표현하면서 3D를 표현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이 작품 누구 작품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요. 이 작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작품은 모르세요?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딱 저하고 눈 마주치는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겸손 안 하셔도 돼요.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미술가의 작품입니다. 구름 위의 방랑자라는 아주 기가 막힌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 미술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작품 누구 작품일까요? 제가 이제 또 이게 왜냐하면 저 영역을 제가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카메라가 저기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아주 지성미가 넘치는 김윤정 교수님, 이 그림을 몰라요? 큰일인데? 에이, 아시면서. 정말 모르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클로드 모네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다니까요. 혹시 교수님 작품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이거 연못이라고 보기는 너무 크지 않나요? 바다예요? 인상. 이 제목의 한 부분이 맞아요. 예. 요 그림 때문에 인상주의가 나왔잖아요. 요 작품의 제목이 인상. 메인 타이틀이 인상이고요. 부제가 해돋이입니다. 일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 작품 누구 작품일까요? 이제 우리의 지적인 그 문화적인 소양을 테스트하시라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야경. 잘 맞추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뭉크의 전류. 제가 쉬운 것만 골라왔습니다. 교수님들 체면 구길 수 없으니까. 뭉크의 전류. 그죠? 다음 슬라이드. 나폴레옹의 대관식. 미술가 이름은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좀 길죠?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누구의 작품일까요? 현대 미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에요. 발음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동네에서? 눈이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근데 잘 들리신 거예요? 막셀 듀샹의 작품이에요. 막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죠. 변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작품이다. 그래서 기존의 미술은 미술가가 직접 창작에 주체해야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이미 있는 레디메이드, 만들어진 공산품도 미술가가 선택하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의 새로운 관념을 열어줬습니다. 다음 작품요. 잭슨 폴록 맞습니다.
역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다 맞추셨어요. 잭슨 폴록의 제목은 무죄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서양 미술사의 걸작들만 골라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술사 공부하실 때 작품 한 점 한 점 살펴보시지만 사실 그거는 작품을 한 점 한 점 보는 것이지 미술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술사를 본다는 것은 혹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미술을 접한다는 것은 미술 작품에 녹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마 교수님들 중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또 심지어 미술사 강의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고, 제가 전공한다는 말은 최소한 박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전공하지 않고 아마추어로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사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심하죠. 왜냐하면 미술을 인문학적 관점, 학문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한 점의 작품에 담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만 읽고 작품 보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한 점 한 점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요. 자신의 미술에 대한 미천이 다 드러나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작품들을 시대 순서대로 배열해 보십시오. 네. 자, 우리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세요. 부총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걸리셨어요. 부총장님께 마이크 드리시고요. 괜찮아요. 그냥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서대로. 제 미술의 문이 아니라 일 4 6 3 2 5 7 8 14. 6 3 잠시만요. 14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6. 6 3 6. 3 3 맞추셨어요? 2 5 7 8 2, 5, 7, 8 들리셨어요? 틀렸죠? 근데 거의 맞추셨어요. 하나 틀리셨어요. 네, 박수 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셨어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야, 틀렸는데 다 맞추셨으면 제가 상품 드리셨죠. 부총장님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막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이 그림을 보시고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들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얘 앞이고 쟤가 쟤보다는 딜 거라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작품의 시대 순서대로 비열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머릿속 메커니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맞추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나중에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은 안 계세요? 자발적으로? 틀리셔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다. 집으세요. 한 분. 틀리면 상 주신다고 하셨나요? 아, 자발적으로 했을 때. 틀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아, 자발적으로 하실 때는 틀려도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거고요. 이제 맞추셔야죠. 1, 1, 4, 4,
14362 아유, 됐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줄 모르셨죠? 저는 저도 한 7개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할 때 교수 혼자 얘기하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의는 소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끌어내고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버무려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미술사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자, 1번이 첫 번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지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조그마한 단서를 가지고 이 작품과 연결을 시켜서 추론을 해내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지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대가입니다. 르네상스는 언제부터 언제 진행됐죠? 1400에서 155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르네상스를 정점에 올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르네상스 초기가 아니라 전성기 르네상스, 그래서 1500년경에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어디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그래서 네덜란드는 상업이 발달했고요. 길드들이 만들어졌고 카톨릭을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길드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많이 그렸고요. 그래서 초상화가 발달했습니다. 4번 렘브란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600년 초반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6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6번으로. 바로크 시대가 지나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냐면 고대에 대한 가치들이 발굴이 됩니다. 고고학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발달했던 시대가 미술이 신고전주의이고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자클 리 다비드,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던 나폴레옹.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것만 아시면 1800년경에 그려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나고 19세기 중반에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술가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그림이 3번 해돋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주의 하면 인상을 그렸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이것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뀌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이 이 3번의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오는 작품이 3번입니다. 세기 말 되면 사람의 심리적인 환경들이 불안해집니다. 종말론적인 사상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나왔던 그림이 5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유럽에서 진행되려고 할 때 미술의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줬던 막세 듀샹이 7번 변기를 만들었고요. 2번 빠뜨렸네요. 2번이 6번 뒤에 2번이 가야 됩니다. 6번 뒤에 2번.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미국의 현대 미술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잭슨 폴록입니다. 그래서 8번이 마지막으로 와야 됩니다. 미술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종합으로 집결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읽을 때 다분히 감성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이지적으로 봅니다. 감상이라는 단어, 혹시 감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까운데 뭐 이렇게 교수님 한번 아무나 드려도 돼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주무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감상의 한자어가 뭐예요? 감상의 한자가
느낀다 할 때 느낄 감자가 상이 맛볼 상인가 아마 그런 아, 예. 느끼고 맛보다. 와, 그럴싸하네, 그죠? 맛볼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예, 느낄감, 무슨 상상하면 될까요? 우리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상상한다 할 때. 상상한다. 아, 느끼고 상상한다. 그럴싸하네, 그죠? 혹시 반대하시는 분? 아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상을요, 느낄 감자에 생각할 상자로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국정감사할 때 감자에 상 줄 때 상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꼈잖아요. 아니에요. 보고 판단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appreciation이라는 게 영어에서 감상을 뜻하잖아요. 근데 appreciate는 뭡니까? 가치를 알아보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이성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을 볼 때 감성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술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거 제가 이제 제 직업이 미술사학사니까 미술 보실 때 이제는 마음으로만 보시지 말고 눈으로 보시고 머리로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시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 봤던 잭슨 폴록하고 비슷한 작품이죠. 이런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으면 우리 이제 작품 앞에 가서요 감상을 합니다. 아, 예술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했을까? 근데 사실은요, 이 작품은요, 다음 슬라이드,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침팬지가 그렸습니다. 1960년대에 콩고라는 침팬지가 그림을 그려서 센세이셔널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피카소도 침팬지의 그림을 소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AI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요, 동물과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거의 잘 물어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AI와 사람의 차이, 이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잭슨 폴록의 작품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이 작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요,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물감을 뿌려서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왼쪽의 콩고는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떠올리는 아주 컨벤셔널한 그런 그 행위. 오른쪽은 기존에 있었던 미술 행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미술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혁신. 양자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을 전제로 하시고요, 우리가 예술 창작과 생성형 AI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못 넘기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몇 해 전에 이런 작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티어러라는 작품인데요, 미국의 게임 프로그래머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생성형 AI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앞전 그림과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어떤 미술사에는 어떤 그림과 유사성이 있는지가 머릿속에 메타버스가 가동을 해서요, 비교가 됩니다. AI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렸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렸는데 그 소스를 밝혀내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귀스타프 모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상징주의 미술가입니다. 이 작가의 기묘한 스타일이 아마 AI가 학습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갔는지를 제가 읽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림의 화풍만 보고 이제 이 작품이 아마 참고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이제 창작했던 그 그림을 창작했던 사람이요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뉴미디어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로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진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은 순수한 창작물로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저작권협회에서 기각이 됐어요. 만약에 저한테 왔으면 제가 디펜딩을 해줬을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요. 인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침팬지가 앉아서 그렸던 그림, 잭슨 폴록이 뿌려서 물감을 그렸던 그림, 창작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리적으로 내가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기존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다. 반론 굉장히 쉽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최초로 발견해내거나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예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다음 세계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도 저한테는 최소한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변기 작품 그 막셀 듀샹이요. 1900년대 초반에 이 변기 작품을 출품을 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Blind Man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 구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ther Mr. Mott with his own hands made the fountain or not has no importance. He chose it. 그가 손으로 직접 이거를 창작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선택했다. 일상적인 물건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빼내와서 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텍스트에 넣어놨다. 그것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고 이 한마디 때문에 현대 미술의 모든 미술가들은 막셀 듀샹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닿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간을 지칭하는 수많은 학술적인 용어들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요. 데시데로,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호모 라보란스, 호모 에코노미쿠스. 최근에 이런 신개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개막되고 인간을 지칭하는 또 다른 개념이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호모 프롬투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다음 개념이.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컴퓨터라는 거를 처음 이제 가졌고요. 집에 컴퓨터를 키면 지금처럼 알아서 뭐가 부팅이 되지 않고요. 뭔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스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깜빡깜빡거립니다. 커서가. 그러면 거기다가 명령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전산이 되어서 결과물을 내놓죠. 그거를 프롬프트스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프롬프트스라고 하는 거는 AI 시대의 의미가 확산이 되어서요. 인공지능과 사람이 소통하는 채널이고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AI 시대가 출현이 된 이후에 새롭게 인간의 그 존재의 방식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은요, AI가 다 해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AI가 계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 질문 던지는 행위가 프롬프팅 하는 겁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라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한 이후에 질문에 대한 확률적으로 높은 답을 내줍니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제가 읽으면서 AI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졌고요. 이 AI가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할 수 없는 것을 못 하더라고요. 다음. 그런데 이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오류가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정보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객관성을 다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 개인, 혹은 계층, 그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처리하는 그 데이터들은 이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편향적이라는 거죠. AI가 오류를 만들어낼 때 정보가 부족하면 연관성이 낮은 정보를 결합시켜서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를 줍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문제이죠.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대왕 맥북 프로 사건을 챗GPT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챗GPT가요? 거짓말을 합니다.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다 열받아서 맥북 프로를 집어던졌다. 그래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넣어봤더니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소설에 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AI가 우리 대신 프로세싱을 하고 일어나는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가 되죠. 이 비판적인 사고가 바로 우리가 길러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판적인 사고가 바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호모 프롬프트스가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를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미술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그 지적인 소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대 학생님이 제게 와서 우리 학교를 세계적인 미술학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고 제시를 해드렸어요. 미대의 커트라인을 의대 수준으로 높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그립니다. 지금은 AI가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미대에 있으면서 그림만 그리면 절대 미술가가 될 수 없다.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공학과 가서 수업을 들어라. 너희들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의대에 가서 해부학을 수업을 들어라. 너희들이 철학과 가서 수업을 들어라. 수학과 가서 수업을 들어라. 못한대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지식의 섬에서 교수님들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갇혀서 다른 과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극복되면 한국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지식 위주의 인간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 그래서 그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판단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육이 간과했던 두 가지 요소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한 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상대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감성적 능력,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AI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술가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술가가 그림 그리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그림 안에는 예술가가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능력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가 됐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산하고 프로세싱하는 것은 기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식은 독이 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네 가지를 종합한 게 뭡니까? 문화, 예술, 인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근간이다 하는 것을 특히나 AI 시대에 그러한 성격들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미술관 운영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예술적 영감이 필요하다. 얘들을 합쳐서 문화, 예술, 인문과 곱하면 창의적인 인간이 나오고 그 창의적인 인간을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술가입니다. 혹은 우리 모두는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정보를 조합해서 편집하는 능력을 창조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틀 안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탐구적 창의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사에서는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진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최고의 정점으로 끌어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창의력입니다. 세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창의력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창의력과는 가치 체계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시대를 열어주는 변화적 창의력, 이 세 가지 창의력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창의력은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창의력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력의 시대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문학, 예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대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사색하는 이런 성찰의 자세, 사색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AI 시대에 예술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한 판단과 효용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인문학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호 원장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저보고 질문하라고 아까 막 그래갖고 제가 지금 농담입니다. 저는 뭐 그림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림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성 이런 걸 보잖아요. 감성이나 감정 이런 걸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써보니까
그 AI로 쓴 소설들이 이제 더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소설가들이 뭐 온 인생을 걸어가지고 쓰는데 스토리하고 뭐하고 집어넣으면 대체적으로 나오고 또 옆에 우리 AI 잘하시는 우리 대학원장하고 상의를 해보고 계속 아무튼 그 요구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정교한 게 나온다. 그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온 인생을 다 집어넣어서 쓴 문학 작품이 AI가 만들어낸 것만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설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죽거나 아니면 뭐 피를 놓거나 아니면 강물에 투신을 하러 가거나 아무튼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번에 며칠 전에 저 신문에 보니까 AI하고 같이 썼다는 작가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AI하고 같이 썼다. 도움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뭐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전적으로 약간의 이제 그 위기의식 같은 건데 감성과 감정 같은 거를 표출을 언어에 실어가지고 그 AI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 시간이 올까? 아마 곧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 들어요. 곧 올지도 모르겠다. 사회과학은 뭐 논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 이 예술 분야는 조금 늦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감성을 제가 훨씬 더 멋있는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왔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영화들을 보시면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 이상의 시대가 열렸죠. 남편으로부터 위안을 받지 못한 아내가 AI 로봇으로부터 애정을 느끼는 시대가 왔죠. 뭐 영화 속이긴 하지만 다분히 우리 시대에 그 도래할 것에 대한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마 소설을 쓰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전제되어 있었던 말씀 중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AI가 소설을 쓰기 때문에 소설가들이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아마 자동차의 공포와 그 폐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방직기가 나왔을 때 러다이트라는 무브먼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력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집단적으로 방직기계를 파괴하는, 심지어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방직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협력자의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상상한 것을 실현해주는 도구적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작자의 역할도 저는 한다고 보고요.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나중내민 교수님, AI가 소설을 쓰는데 사람이 읽기 위한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AI가 읽기 위한 AI 소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감상자를 사람으로 무조건 정체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미래가 되면, 혹은 가까운 미래가 되면 사람이 감상자가 아니라 기계가 감상자가 되는 그런 시대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교수님들 중에 질문, 예, 이광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원학술한 러시아학과 겸직으로 있는 이광태입니다. 너무 좋은 인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AI 시대의 변화적 창의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 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예술 교육 같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미대가 없는 상황에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말씀하신 AI 시대 변화적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좀 팁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세요. 제가 한림대를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미대는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있더라고요. 그 미술 전문 그 교수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각각의 영역에서 또 그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 그러면 인문학이나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들과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들 예술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술적 감성들이 자꾸 이제 사멸된 것이고, 그것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활동하는 그 이유인데요. 그림 열심히 보시고요. 그림 열심히 보시고 잘못된 유튜브 보시지 말고 그림을 직접 보시면서 그림을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언어, 다양한 성격의 언어들을 발견해내시면 그것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문화예술을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 접근 방법들이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영역과도 크게 다르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예, 질문. 안창현 교수님. 예, 미디어 스쿨 안창현입니다. 그 발표해주신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그 호모 프롬프트스의 4가지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는데, 예, 그 AI 관련해서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치 정렬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학적인 에러가 아니라 철학적인 에러 및 그 역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이프 AI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이프 AI를 만들려고 해서 AI에게 아주 엄격한 모럴 코드를 주입하고 하는데, 그게 뭐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든 어쨌든 그런 모럴 코드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바이어스를 만들어낸다, 뭐 그런 종류의 그 얘기가 그 가치 정렬 문제인데, 어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AI가 완벽하게 만들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부정하는 일종의 바이어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챗GPT 나온 다음부터 그 직후부터 이제 1년 반 정도 넘게 써보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그 생성형 AI가 완벽해질 수 있느냐는 그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느냐를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여기 계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그 후속 세대 자녀 우리 후손 세대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후속 세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앞으로는 1960년대, 70년대식으로 그 다시 올드스쿨로 그 수능이라는 제도를 완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서 독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서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죽어라 같이 읽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다른 관점의 그 설명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AI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은 항상 그 뭔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AI 숭배의 시대가 되어서 AI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허상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모랄 코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문제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그 윤리학에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거든요. 어제는 가치 있는 것이 오늘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모랄 코드를 집어넣어서 AI를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AI에서 재확인하는 것 정도 받게 되지 않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그 입시생 2명의 자녀가 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저희 이제 집에 애들이 있는데요. 저희 애들 학교 공부를 제가 과외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수능 1세대인데 우리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들이요, 책의 디자인만 달라졌고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한국의 교육에 굉장히 심각한 그 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냥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교수님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뭐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던 게, 교수를 보고 인사도 잘하지 않은 학생들이 지식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학기에는 교문에서 들어오는 다른 학생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2학기째는 학교 식당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교과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여러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 이외에 사람이 사람다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교육의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외국어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문학 교육, 철학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수, 수학, 계산하는 거 이제 AI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를 교감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질문 사인이 계속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모 관장님의 좋은 강연 우리가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